네,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국경제연구소의 민철기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그거에 발맞춰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포 일대와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당히 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를 지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약 점수가 높고 또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사람한테는 분명한 기회가 되는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금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한번 기회를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님께서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왔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요즘 핫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신고제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나왔던 정책보다 그 정책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다고 보시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맨 처음에 지정된 게 나오자마자 지정된 것이 분양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역 등의 어떤 지역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맨 먼저 조정지역이 전정이 됐고, 이 조정지역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안에 과열지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투기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제도들은 대출에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이것이 지정이 됨으로써 대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청약도 전매가 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제약이었는데, 이 조정지역뿐만 아니고 투기와 과열지구까지가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던, 근데 또 반면에 얼어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같은 큰 대도시는 서울 투기 과열지구고, 그리고 그 서울 안에서도 투기 지역은 총 25개 구 중에 16개 구만 지정이 돼서 나머지 구 빼고는 전부 투기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과열지구는 상당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울 전 지역은 이렇게 규정돼서 뭔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거죠. 이 주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돌아왔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넘은 시조인데, 양도세 중과는 기존에는 무조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6에서 42%의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양도 차익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내는 거지, 무조건 내가 사고 파는데 세금이 내는 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주택 수와 상관없이 6에서 42%의 비례세율로 적용을 됐던 것들이 작년 8.2 대책 이후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어떻게 중과가 되냐면, 기존에 주택이 하나만 있을 때는 비과세도 받고 차익이 비례세로 되지만, 만약에 조정지역 안에, 위에 있는 조정지역 안에 2개 이상이 있으면 그거에 10%를 가산을 하고, 3채 이상 있으면 그거에 20%를 가산하는 상당히 무거운 효과가 있는 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지금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래서 10%, 20%를 가산해서 50%에 10%를 가산해서 60%가 된다, 이렇지는 않고요. 그 비례세율로 적용을 하되 6에서 42%의 비례세 누진세를 빼는 그거를 적용을 하되, 거기에다가 10%나 20%를 가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아서 시장의 공급을 많이 늘려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책의 효과로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해서 자녀한테 물려준다든지, 그리고 그냥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주택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난 시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매매
제약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부세라는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유할 때 내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팔 때 내는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본 게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체,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김으로써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작년에 30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듯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뭐 공시지가 때문에 올랐지만 뭐 비율을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비율이 원래 80%를 곱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5%씩 계속 인상이 돼서 내후년이면 이제 100%까지 올라가서 이제 공시지가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이 공시지가가 똑같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이 90%에서 95%로 상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이로 인해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유세를 올려서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한 취지였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역효과가 난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난 제도에 대해서 이 뭐 재개발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재개발도 이런 초과이익 환수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은 없고요. 이 재건축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약간은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뭐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고, 재개발은 뭐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기반시설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이제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사유재산이라는 논란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도 자체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새롭게 초과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로 50%까지는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에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이걸로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빨리 관리 처분이 났던 시기도 있고, 뭐 제도가 아직 안 갖춰졌는데도 막 너무 빨리 하려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났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계속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유심히 보셔서 재건축하실 때 조금 주의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위에서 있던 네 가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정책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 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 대출을 많이 실행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제약이 일어났고 거래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9.13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었는데,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부동산을 살 때 1억짜리를 살 때 대출은 최대는 7천만 원까지 해주거나 뭐 아니면 6천만 원까지 해줬던 기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상황이었다가 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40%까지 줄었습니다. 40%.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뭐 4천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나머지 6천만 원은 자기의 실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가, 이것이 9.13 대책은 집이 하나가 있으면, 조정지역이나 어떤 투기과열지나 이런 쪽에 집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쪽에 집을 살 때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자금이 6천만 원이나 뭐 어떤 60%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대출을 통해서
어떤 집을 구입해서 투기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면 아예 그 원천으로 봉쇄를 해서 무조건 현금 있는 사람만 사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대출 규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를 예전에는 뭐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사서 또 뭐 전세를 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를 완전히 막았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만 어떤 투기 지역이나 과열지구나 주정적인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다라는 제도의 취지가 바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 집값이 상당히 빠지는, 뭐 단기간이었지만 빠지는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뭐 제도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제 국무회를 통과해서 이제 국무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될 거다. 그래서 좀 잠시 후에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잠시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요즘 들어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그 좀 뒤에 보면 전월세 상한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제 준비 중이고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제도에 대해서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는 원래는 어떤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을 할 때 이 분양가는 기존의 정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행사나 어떤 뭐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면 돼요. 땅을 매입한 금액과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일정 금액, 평당 뭐 1,000만 원에 하든 2,000만 원에 하든, 만약에 뭐 평당 1억에 분양을 하는데 1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있다면 1억에 분양이 될 것이고, 근데 1억에 분양했는데 그런 수요가 없다면 분양이 안 되듯이 그냥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것이 사실 분양가입니다. 근데 분양가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상한을 둬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 즉 뭐 LH공사에서 뭔가 땅을 매입해서 건설사에 팔아서 분양을 한다든지, 즉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뭐 어떤 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곳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곳들은 공공택지라고 해서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적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던 단지고,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잠깐 적용을 1, 2년 했다가 다시 해제가 돼서 지금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적용을 하겠다, 상한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핀셋으로 동단위로 지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와 그리고 건축비를 붙여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 쪽에서 분양을 할 때 지금은 단속할 수 있는 건 주택보증공사인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제한했을 때가 평당 5천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시세가 평당 7천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대로 청약을 받으면 거의 2배 이상의, 평당 2배 이상의 이익을 벗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듯이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 하나에 어떤 조건, 선택 요건 하나만, 뭐 물론 뭐 3개가 다 적용이 돼도 되고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되면 이제 요건이 되고, 그 요건이 된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뭐 국토부 장관들이 이렇게 다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좀 요식 요건이다라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 요건이 되면 거의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도 지정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필수 요건이 뭐냐를 살펴보는데, 필수 요건은 원래 규정에는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있을 때라는 것으로 필수 요건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싶은데 필수 요건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요번에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투기 과열 지구면 무조건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예전에는 예정한다고 했다 지금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완료돼서 필수 요건은 서울 전 지역 또는 뭐 세종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어떤 조정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투기 과열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요건은 무조건 충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택 요건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직전에 분양가 상승률이 뭐 물가 상승률의 2배 또는 청약 경쟁률이 뭐 5대1, 뭐 직전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 요건과 필수 요건은 다 적용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의 분표를 보면 서울 전 지역은 투기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뭐 고양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전부가 됐고 세종시 그리고 대도시는 거의 다 대부분의 분양가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만 거치면 다음 달에 어느 곳이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뭐 차이가 너무 많고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지정할지는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이것이 나올 텐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는 뭐 시점은 심의후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매 기간을 사실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세가 7천만 원인데 3,700만 원에 누가 분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뭐 4년 후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택지는 4년 만에 분양을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온 게 최대 4년에서 10년까지 전매 기한을 늘리겠다. 즉 이번에 분양을 받으면 10년까지 전매를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 또 거주 요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도 추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매 기간이 이렇게 확대를 통해서 어떤 투기 심리를 투기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효과는 지금 이래서 많이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위주의 재건축과 또 그 많은 뉴타운들의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지금 관리 처분 나지 않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강남 위주의 재건축이나 또 강북 위주의 뉴타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관리 처분 전후 단계들 관리 처분이 났어도 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지금 기존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분양됐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순위 청약자들, 지금 청약 점수가 최대 84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커트라인을 70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70점이면 뭐 거의 20년 이상 무주택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긴 한데 그런 분들에는 로또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반대 효과로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등 대도시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신규 공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아파트 또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된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또 전매가 4년에서 10년이 된다는 얘기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10년 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많이 둔화가 돼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는 좀 급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정비 사업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급매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부분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역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은 2007년부터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주택 거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는 거래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와 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확정인자를 받았을 때만 정부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와 월세를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을 때 또는 개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하라라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될 건데 신고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굳이 가서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서울동 대소시 쪽에 간단하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했느냐? 지금 전국에 전월세가 등록이 돼 있는 거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건의 전월세 시장 중에 22%만 확정일자를 받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만 좀 44%로 좀 강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세수가 확대되고 그 모든 거래를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시장이 어떤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한다라는 뜻이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자는 중개업소에서 하면 똑같이 중개사무소, 중개인이 가서 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권해 관리는 임대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제재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시장이 투명화가 됩니다. 지금은 거의 암시장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전국의 22%밖에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투명화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거는 그거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수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와 전월세 신고가를 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공급이 안 돼서 임대료가 그 늘어나는 세금만큼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와 그다음에 2년에서 4년으로 용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시행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